특별 초대석.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들어온 말인데요. 이제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어떤 분야든지 이 국경이라는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책과 함께 나라밖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미술 여행, 지금 국경을 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쓰신 이나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멀리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서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네. 먼저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책에 있는 저자 소개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의 절반은 집이 아닌 곳에서 보낸다. 여행가나 탐험가도 아니고 누가 출장을 보내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길 위에 있는가를 고민하다. 그림 여행이라는 책으로 그 이유를 찾았다. 봐야 할 작품이 있거나 가봐야 할 미술관이 있거나 만나야 할 작가가 있으면 집 밖을 나와야 했다.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현재는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한다. 현대 미술에 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책을 만든다. 뉴욕 지금 미술과 뉴욕 생활 예술 유람기의 저자이자 글로벌 문화 예술 잡지 시위드의 발행인이다. 이러고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관심이 갔던 게 1년의 절반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내신다고요. 굉장히 부러운데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1년의 절반을 해외에 계속 있으시고. 이것도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처럼 점점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점점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활용하게 되고 네. 비행기 안에서도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원고를 쓴다던가 이러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몸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좀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가야 할 곳을 일부러 찾아서 가기도 하고. 네.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 네네. 전공은 원래 뭐 하신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는 서양화를 전공했고요. 실제로 네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미술평론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잠깐 미술 잡지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취재를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출장도 가고 국내든 국외든 출장 가고 이렇게 작가들 인터뷰하고 그랬던 버릇이 나중에 프리랜서가 돼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지금 출판사 이름이 켈파티 프레스잖아요. 네네. 좀 어려운데 어떤 뜻이에요? 저도 이게 켈파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네. 제가 외국에서 도서관에서 유럽 고지도를 보다가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 제주도가 어디에 있지? 이러고 지도를 봤는데 네. 제주도의 지명이 켈파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제주에 맨 처음으로 왔던 외국인이 하멜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하멜이 붙인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하멜이 제주도를 이제 해외에 소개할 때 이제 붙은 이름이 켈파트고 켈파트라고 한 예, 거예요. 정작 한국에선 소개가 많이 안 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주로 만약 내가 돌아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내 사업체를 켈파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제주를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멜이 좋아하겠네요. 네. 자기가 지은 그러실 것 드디어 같죠? 이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켈파트 프레스에서 지금 잡지 발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시위드인데 네. 이게 어떤 잡지예요? 시위드는 컨텐츠 생산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약간 장황한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지역 구분 없이 전 세계 작가들의 글과 그림 그리고 어떤 사진들을 받아서 제주에서 편집해서 다시 해외로 유통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이 또 별도로 나옵니다. 발행 부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한글판은 네. 한 창간호는 10,000부 정도 찍어서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홍보를 네네. 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영문판은 한 5,000부 정도 찍어서 다시 아시아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문화예술 공간 운영하시거나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박스로 보내서 거기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면 유료예요? 지금은 점점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저희가 비영리 단체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할 때는 유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큐레이터로 굉장히 다양한 작업하셨잖아요. 어떤 부분 많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제주라는 지역에서 저 같은 프리랜서 기획자가 필요할 때 기관 전시를 돈을 받고 이제 기획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그 시위드라는 사무실 안에 세탁라움이라는 전시 공간이 또 있어요. 네, 시에 그래서 있나요? 제주시에? 네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곳에서 지역 작가들 끊임없이 발굴하고 전시하고
해외에 있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커넥션이 없어서 또 전시 못 하시는 분들 다시 모셔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네. 네. 제주도가 왜 많은 분들이 그 놀러 가시는 장소잖아요. 휴양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인데 사실은 미술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미술관의 섬이라고도 불리죠. 예, 그래서 네. 갈수록 제주도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예술의 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여행, 지금 국경을 넘어야 할 특별한 이유. 이 책은 표지에다가 은박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비행기가 한 대 휘웅 날아가고 있고 첫 장을 펼치면 거의 티켓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미술관을 여행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좀 꿈꾸는 분들한테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을 할 때 그 미술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네. 미술관 근처에 숙소를 잡는다던가, 네. 뭐 작가를 인터뷰하기로 했으면 뭐 그 작가의 집에 머문다던가. 우와. 네, 그리고 작가들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 글작가든 그림 그리는 작가든 뭐 기관에서나 민간에서나 작가들 작업실 제공하고 숙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곳이 사전에 섭외가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가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거점을 잡는데 어쨌든 미술 생태계가 위치한 곳에 잡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활동 반경이 그 중심으로 되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작가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뭐 카페를 가더라도 미술관 카페를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휴양지는 안 가시죠? 휴양지를 가고 싶은데요. 네, 아직 막 적극적으로 가보진 못했어요. 네, 미술관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부의 첫 여행은 작가 찾아 비행기 타기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작가들 이름이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책에 이제 작품이 실려 있지 않아서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들 중에서 이 작가님은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추천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마치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관을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유명한 작가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라킵 쇼라는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작가예요.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서 히말라야 산맥 고지의 카슈미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나중에 이제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런던이랑 뉴욕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을 하는 작가예요. 네네네. 예, 근데 이 작가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슈퍼스타가 되거든요. 미술 시장의 슈퍼스타가 돼요. 어떻게요? 현재 거래가가 이제 60억 정도에 가까운데 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를 좀 살피다 보면 한국 작가분들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지 않으실까 싶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가가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에서 석사 청구전을 할 때 그 빅토리아 미로 갤러리라고 런던의 굉장히 유명한 그 화상이 이 작품을 전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젤 아트 페어가 굉장히 유명한 아트 페어거든요. 그 아트 페어에 그림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또 제프리 다이치라는 뉴욕의 유명한 화상이 또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해서요. 동시에 런던의 빅토리아 미로와 그 뉴욕의 제프리 다이치 갤러리라는 두 곳에서 연이어서 졸업을 하자마자 전시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또 뉴욕에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고대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우르는 곳인데 이곳에서 갑자기 젊은 작가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8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한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그리고 33살에 2007년 이게 뭐 월가가 무너지기 전에 미술 시장이 굉장히 붐업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이때 경매에서 기록한 최고가가 55억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작품을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은 거예요?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세밀한 쇠밀화예요. 세밀화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매니큐어 바르시는 에나멜 페인팅으로 그 반인반수의 괴물이나 뭐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도 다 금색으로 따고요. 그래서 약간 스테인드 글래스 느낌과고
평면화의 느낌이 결합이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에나멜 페인팅이라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잘 세공된 보석처럼 예쁜 작품을 그리는데 그 작품이 또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 큰 작품은 뭐 10m에 달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우와. 보니까 당연히 아트 딜러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고 아트 페어장에 그림을 걸어도 멀리서도 한눈에 이제 들어오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고 이제 미술사적인 평가는 이제 뮤지엄들에서 계속 개인전을 열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락퀴쇼. 네네. 이름 알아두겠습니다. 2부는 대서양을 넘어선 여행인데요. 유럽 도시의 현대미술관을 둘러보는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파리에 있는 현대미술관 팔레드 도쿄입니다. 파리에 있잖아요. 왜 네네. 도쿄라는 지명이 들어간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팔레드 도쿄는 일본인 건축가인 준코 사카무라가 이제 설계를 해서 지어졌어요. 1937년에 파리의 국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 국제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47년부터는 뿌띠빨레 미술관에 보관하던 작품들을 나눠 전시하려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그 현대미술품은 점점 늘어나니까요. 전시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퐁피듀 센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팔레드 도쿄는 현대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고 뭐 사진 갤러리가 되기도 했다가 뭐 영화학교가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역할을 못 찾아서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요. 2001년에 팔레드 도쿄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아서 지금의 현대미술 전문 공간, 복합문화 공간이죠. 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팔레드 도쿄에 딱 가면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작품이 뭐예요? 팔레드 도쿄는 기본적으로 기획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네네. 현대미술 작가들이 뭐 특별전이죠. 기획을 해서 특별히 열리는 개인전이나 큐레이터가 기획을 한 기획전이 열리기 때문에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네네네. 다만 여기가 특징적인 건 복합문화 공간이라서 요요라는 뭐 공연도 하고 뭐 클럽도 되기도 했다가 뭐 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굉장히 노는 공간이었다가 공부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이런 그때그때 바뀌네요. 네네네 네. 그런 공간도 있고요. 뭐 아트북을 파는 섹션도 굉장히 기획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노천 카페도 있고요. 네네. 건물 전체가 다 약간 현대미술에 특화된 곳들이에요. 여기가 그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네네. 여기가요. 팔레드 저희가 도쿄였으면 있는 좋겠네. 곳이. 저희가 네네. 커피 한 잔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좀 들어가 보셔서 지금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지 미리 좀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전시가 계속 바뀌니까요. 네. 좀 다음은 그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미술계의 계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네네. 그럴까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미술계에서 사실은 가장 큰 행사예요. 미술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각 국가관에서 뭐 본인들이 내세울 만한 가장 유명한 작가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행사 자체의 역사가 1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년에 한 번 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그리고 또 참여하는 작가나 뭐 큐레이터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미술계 종사자로서 보고 싶은데 그럼요. 네, 이게 매번 2년에 한 번씩 그걸 실제로 가는 게 되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네.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모든 게 디지털화 됐는데 왜 2년에 한 번 베니스를 가고 이렇게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네네. 비행기값부터 뭐 체류비며 베니스가 또 관광지라 물가가 비싸요. 그런데 이걸 기회비용을 왜 이렇게 계속 감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네. 매번 그리고 글을 써요. 네. 뭐 또 베니스에 오게 되다니 다음엔 안 올 거야. 근데 2년 뒤에 또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떡해. 또 베니스에 오고 말았다. 근데 뭐 이렇게 사전에 웹사이트면 뭐 이러면서 찾아보면서 이걸로 봤으니 됐어라고 위안을 삼으려다가도 결국엔 보고 싶어서 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약간 계륵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올해 열리나요? 네, 올해가 열렸고요. 네, 올해 올해도 열렸어요? 다녀왔어요. 네네네. 올해가 열리는 해였어요. 내년 쉬고 내후년에 또 열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독일의 작은 도시 맨스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10년에 한 번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열린대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민스터는 사실은 그냥 되게 작은 독일에서도 굉장히 작은 교육 도시예요. 대학교가 많아서 학생 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곳에 1977년부터 그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라는 게 마련이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생긴 연유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 시청의 돈으로 그 민스터시의 돈으로 현대미술품을 공공조형물로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이 그 조형물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현대미술이 좀 아시다시피 약간 난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근검 절약하는 독일 시민들이 이제 현대미술품에 사치를 했다 이러면서 뭐 그걸 진행한 뭐 시립미술관 큐레이터한테 막 항의를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스터의 태도가 또 굉장히 교육적인 것이 단순히 뭐 그 미술품을 치우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본 게 아니라 네. 이 시민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이제 현대미술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꼼꼼히 설계된 조각 프로젝트를 했고요. 네. 그게 지금 50년의 역사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이게 10년에 한 번 열리는데 또 미술계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씩 또 민스터를 가요. 그래서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민스터 프로젝트랑 5년에 한 번 열리는 카시엘 도큐멘타랑 2년에 한 번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다 겹치면 10년에 한 번 오는 그랜드 투어의 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이제 단체 투어를 가기도 하고요. 네네. 그때 가셨어요? 네네. 저도 다녀왔네요. 왜 부럽네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에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게요. 지붕 없는 현대미술관이라고 한다면서요. 이 민스터 도시를. 네네. 그러면 이제 독일 여행 중에 민스터를 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진짜 놓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권해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그 민스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0년에 한 번 열리는 이제 프로젝트지만 그중에 의미가 있거나 도시 경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은 상설 전시가 되거든요.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77년도부터 전시가 되어 있는 클래스 올덴버그의 거대한 풀볼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풍경이 좋은 건 1997년도에 제작된 호르헤 파르도의 부두라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해안가에 실제 부두를 설치를 한 거예요. 네. 해안가에 그래서 뚝을 따라 이제 좀 갑판 데크라고 그러죠. 데크를 따라 걸어가고 거기에 이제 약식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안에서 이제 바다를 풍경으로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은 거침없이 살지언정 몇백만 원짜리 그림 앞에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개념 사업 모델이 있다면서요?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미술품이 사실은 원본의 아우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진품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뭐 루브르 같은 데 가서 모나리자를 보려고 줄을 서기도 하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한 점을 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과 시간을 아끼질 않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미술을 보러 가는 게 최후의 오프라인으로 남아있는 정말 최후의 어떤 활동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술 관련한 서비스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런 과정 안에서 뭐 아트시 같은 뭐 대규모 포털 뭐 큰 갤러리들이 다 이제 참여한 대규모 포털 사이트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기능하던 뭐 경매 회사나 갤러리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대안이 AAP라고 해서 아트 에이전시 파트너스라고 그 초보 컬렉터들한테 어떻게 그림을 사고 어떻게 되팔고 어떻게 어울리는 집에 DP를 하고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비즈니스가 새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술 작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뭐 아트페어 같은 거 열리면 가서 구경하시고 네네. 뭐 비싼 거는 못 사더라도 조금 저렴한 작품을 이렇게 골라오시던데 그런 네.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실은 서비스죠. 이미 뭐 작품을 구입하신 컬렉터들은 비싼 작품이나 뭐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미 약간 초보 컬렉터들이 사실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민스터 이야기를 할 때 현대 미술이 많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작품 앞에 가면은 이제 작품의 형태를 보고 그다음에 작가 이름을 보고 그 옆에 이제 설명이 있으면 그 설명을 봅니다. 네네. 그래도 이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작품에 좀 접근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작품을 다 이해하려 하시거나 모든 작품의 뭐 제목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왜 TV를 보다 보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미술관에서도 좋아하는 작품이 아마 먼저 말을 걸 거예요. 그럼 그런 작품을 뭐 작가 이름이나 작품명 혹은 설명을 보는 노력까지 조금만 하시면 다시 그 관심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나 뭐 그런 계통의 어떤 사조를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작가를 또 찾아보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확장이 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과 호기심 네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미술관을 가면 다 봤다 빨리 가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작품이 좀 말을 걸어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책 뒷부분에서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325페이지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실기 위주인지 이론 위주인지 못 그리는 건지 안 그리는 건지 한국식 교육인지 미국식 교육인지 어떤 쪽이 더 좋고 나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졸업한 지 10년쯤 지났더니 작가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모습도 드문드문 보이고 심지어 CEO가 된 이도 있고 훌륭한 교육자가 돼서 씩씩하게 지내고 있음도 발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술 교육은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교육을 받은 개인들은 패배하는 순간에도 싸우면서 제각각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으로 그 개인들마저 실패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 글을 쓰실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교육은 사실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국식 미술 교육을 뭐 10년 넘게 받고 이제 졸업을 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 그 교육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 그냥 저처럼 이제 그림은 그리지 않지만 미술계 안에 남아있는 경우조차도 많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미술대학이 뭐 취업률이 1%도 안 돼서 문 닫는 미술대학도 막 많이 생긴 게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술 교육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혜택은 뭐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것만큼은 좀 유념해 두고 미술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하는 활동이 이젠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작가 방식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작업실에 있는 작가들을 끄집어내서 세상하고 소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잡지 형식이든 전시 형식이든 단행본이 됐든 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소개를 하든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고 싶어요. 그냥 작가들이 작업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작업에 대한 열정으로 보내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너무 쉽게 평가되거나 뭐 돈을 못 버는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평가되거나 하는 일 없이 결국은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날이 뭐 오는 날까지 저 같은 조력자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술 작품 하나가 인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행복감을 그렇죠.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술 여행 지금 국경을 넘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쓰신 이나연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